조선시대 두 번째 작품들입니다. 작품들이죠. 시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조선에서 널리 향유되었던 대표적인 문학 관례인 시조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달라지는 시조의 변화 양상을 주목해서 네 편을 감상하면 됩니다. 네 작품 모두 조선시대 작품으로 창작 시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후기의 시조 향유층과 시조 형식의 변화 및 내용상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조는 일단 형식은 사음보, 사음보 율격은, 그러니까 4개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4개로 끊을 수 있는 것을 3줄,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음보를 한 장으로 봐서 한밤 6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에 낙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낙구가 무엇이냐? 첫 음보가 그러니까 첫 음보가 3에서 한 2? 그렇죠. 3글자, 2글자로 이어진 다음에 두 번째 음보가 5글자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조를 완전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니까, 일단 요 유의사항, 요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읽어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노라 줄여 죽을 진듯 채미도 하는 것과 아모리 푸세엣 거신들 기뉘 따히 났더니. 자, 현대어 풀이를 옆에다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적어드리면,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백이의 숙제를 줄임말이에요. 이게 초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차라리 라는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종장.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사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딴 데다가 좀 해볼까요? 자, 중국의 전설상에 이제 왕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와 상나라, 이거를 은나라라고 부르죠. 그다음 주나라,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에서 주나라로 교체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냐면 주무왕입니다. 문왕이 좀 기틀을 세우고요. 실제적으로 상나라를 쳐부순 건 무왕이고요. 그 사람을 도와서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상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또 유명한 강태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가 들어섰을 때,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도한 나라가 있나? 주나라를 무도한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죽었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의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를 성산문이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백이야 숙제가 그래서 굉장히 절개와 충신, 절의의 상징인데요. 근데
그 절이에 찬 백이숙제조차도 너네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좀 표시를 해볼까요? 이걸로 하니까 이게 지워버리네. 그냥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수양산이라는 것이 이제 백이숙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숨어서 살았던 곳인데, 그 땅도 사실 이제 누구 땅이 됐냐는 거예요. 주나라의 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이걸 캐먹은 것 자체도 너희는 절의를 어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양산은 또 두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양산이라고 하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수양대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선문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그 계유정난이 이제 세조가 이제 그 단종을 이제 자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사건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을 이제 한탄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이 채미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다 하지 말고 요 위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중의적인 표현이냐? 고사리라는 왜 여기 안 될까요? 배터리가 없나? 네, 고사리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도 될 수 있느냐? 자, 그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녹봉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그 산에 자라는 풀이지만 그 뉘도 역시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고사에 나오는 그 주무왕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수양대군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이숙제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좀 이렇게 절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문이 사육신의 한 명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시조의 핵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갈래는 평시조이고요. 성격은 절의적, 그 다음에 풍자적,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백이숙제한테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양대군한테 비판적이면서 수양대군한테 자기 이제 충성을 이제 단종하게 충성을 바뀌다가 이제 임금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제재는 백이와 숙제의 고사이고요. 둘 다 동이족인데 유명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형제고요. 자,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중의법, 서리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중의법은 설명을 했고요. 서리법은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중장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케어 먹어서도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하죠.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백이와 그러니까 그냥 이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이제는 백이숙제인 거 알아들으시죠? 자, 그다음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조인데요. 이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입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조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동짓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내어 춘풍잎을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일단 먼저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건 쉽죠?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 라고 이제 초장을 해석할 수 있고요. 봄바람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정든님 이미 오시는 날 밤에 굽이 펴리라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조는 기녀시조 중 하나입니다. 기녀시조는 평시조가 지어질 무렵은 다 사대부들이 시조를 지었죠. 그리고 시조를 지을 때는 어떨 때죠? 뭔가 감정이 일어날 때, 정서가 크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떤 때냐면 이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선문처럼 이렇게 굉장히 굳은 결의를 드러낼 때도 있지만 보통 놀 때예요. 그럼 누구랑 같이 놀겠어요? 사대부들이 기녀들이랑 같이 놀겠죠.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기녀들도 시조를 짓는 법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녀시조도 이게 조선 전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동짓날 밤, 그러니까 가장 겨울이란다. 밤이 긴 날이죠. 네, 임과 이별하고 홀로 지내는 겨울밤입니다. 이 동짓날은 이별하고 굉장히 긴 밤이에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운데 시간을 베어내요. 그렇죠. 추상적인 시간을 굉장히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이게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데,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뭐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춘풍 이불 안에 이제 서리서리는 뭐냐면 실이나 새끼 등을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실타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우리말의 묘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우리말의 묘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 부분도 뭐냐?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론님, 정분을 맺은 님, 나의 정든님이 오신 밤이어든 그거를 굽이굽이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입니다. 굽이굽이 이렇게 그거를 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굽이굽이도 역시 뭐예요? 둘 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옆에 해보면 당연히 이제 평시조고요. 성격은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연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재는 동짓달 밤입니다. 긴 밤이에요. 이때 동짓날 이 밤 되게 긴데 이걸 잘라내서 나중에 님이 올 때 이 시간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니까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입니다. 특징은 이미 다 썼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그리움, 뭔가 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 배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이제 만흥인데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자, 만흥은 윤선도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성산문 이제 황진이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 연도가 나와 있죠. 1587년에서 1671년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사건이 끼어있죠? 임진왜란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후기를 넘어갈 때의 이제 사람입니다. 이 만흥은 특별히 이제 연시조예요. 연시조. 여러분들 연시조 배워본 거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후가 같은 거, 이 시조가 여러 개 엮여 있는 거 있죠?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수에서 6수까지 있습니다. 시조를 세는 이제 다니는 수인데 여기에서 3개만 나와 있죠. 그래서 4수, 5수, 6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수, 5수, 6수는 안 나오고요. 1, 2, 3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작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을 써주면,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좀 써줄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정도. 자, 자연 속에서, 산수는 자연이죠. 산수간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자 하니 라고 초장을 볼 수 있고요. 그 뜻을 모르는 님들이래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이라고 중장을 볼 수 있고,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이거? 파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잘 안 보이네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면 잘 보이죠?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이제 띠집이면 어떤 집이에요? 굉장히 이제 소박한 초가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작은 걸로 해볼게요. 띠집은 뭐냐면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그리고 산수가는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띠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낙도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그 모르는 놈들, 자, 그러면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이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르는 놈들은. 그래서 이 모르는 놈들은 이제 뭐라고까지 할 수 있냐면, 세속적 가치를 위해 다른 좋은 말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왜 그런 집에 살고 있어? 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어리고 하얌은 이제 향암이라는 뜻인데, 시골에 지내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은 그런 촌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신을 낮춘 표현이에요. 겸양의 표현이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어떻게 보면 뜻이 있는 겁니다. 중의적인 이런 뜻을 이렇게 좀 겹치게 해둘게요. 그러니까 겹치는 뜻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수는 뭐에 대한 거예요? 분수에 맞는 삶,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비슷한 뜻이 안분지족이거든요.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첫 번째 수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수에서 얘기 안 했지만 이 낙구 좀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리고 자, 하얌의 뜻에는 네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사음부로 나눠봤을 때 짧죠? 세 글자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이 5글자만 됩니다. 세 글자. 여기도 밑에 보면 세 글자, 6글자 뭐 이렇게 되죠. 네, 첫 번째 짧고 두 번째 길고 해서 시상을 집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종장의 낙구입니다. 이것도 세 글자, 6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우면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웻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 남은 연나문이리야 부를 줄이 이시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쪽에 요약본을 좀 이렇게 해석본을 좀 적어주면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선생님도 밥을 알맞게 먹었더니 막 트름이 나와요.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 할 줄이 있으랴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보리밥과 풋나물, 그 다음에 바위 끝 물가, 이런 거, 다 뭐를 뜻하는 거예요? 둘 다? 소박한 생활입니다. 소박한 생활. 그래서 알맞춰, 알맞게, 슬커지, 실컷 이라는 뜻은 밑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그 남은 연나문일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수에서 봤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노는 것도 나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삶이 요 두 초장과 중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시랴를 통해서 이게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서리적 표현. 자, 역시 이것도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또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또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 봅시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다 교하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해석을 좀 해주면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리워하던 임 오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이와 같은 자연을 못내 좋아하노라. 이와 같은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굳이 해석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해석만 하면 사실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먼 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것도 여기에 얘기한 소박한 생활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리하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적 표현이죠. 의문문으로 물어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먼 산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지 않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연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이심전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아일체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저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된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지 이거 막 움직이네요. 뭐에 대한 건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좀 이제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4, 5, 6수도 조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갈래는 연시조고요.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탈속적, 그러니까 세속을 벗어나 있고 자족적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자연을 벗어난 생활이고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서리법을 사용해서 뭘 표현하고 있느냐?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화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네. 자, 4, 5, 6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주석 교과서를 갖고 왔습니다. 잘라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 이제 옆에다가 좀 쓸까요? 옆에다 쓰면은 그냥 중심 내용은 다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심 내용은 사수는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드러나는 부분이고 오수는 자연 생활을 운명으로까지 이제 여기는 부분입니다. 육수는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깁니다. 이제 사대부들은 결국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정리를 하면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와 속세의 대립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가 뭐가 있냐면 1수에 쥐집이 있었고요. 2수에 보리밥, 풋나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3수에 먼 외가 있었죠. 자, 이거와 대비되는 속세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느냐? 1수에서는
그 모르는 사람들, 그쵸? 그것을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는 그 남은 여남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수는 그 나머지 일들이라고 합시다. 그 나머지 속세 일들이죠. 삼수는 그리던 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육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자연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빨리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자, 네 작품이나 다루다 보니까 조금 역시 이번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마지막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의 조건은 이제 내용적 요건과 이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위에다 좀 적어드릴게요. 자, 내용적 요건은 뭐냐면, 이제 형식적 요건부터 말씀드릴게요. 형식은 중장이 이제 8토막, 8음보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6토막, 이제 6음보 이상이 되면 어시조라 그러고요. 평시조는 이제 4음보였죠. 그다가 어시조는 6음보, 그 다음에 마지막 사설시조는 8음보 이상입니다. 근데 형식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실생활과 연관된 얘기가 등장하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속한 언사가 이제 욕도 나오고요. 막 이제 상스러운 이제 언사들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을 구르지 마호. 이게 초장이죠. 이제 중장 굉장히 깁니다. 빛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처운 며느린가 밤나무 서궁들걸 휘초리 나니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볕뺀 새똥같이 돼중고신 시어머님, 3년 결혼 망태에 생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당피가론 밭이 돌피 나니같이 새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검밭이 먼 곳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해석을 하면 좀 길겠죠? 자, 초장부터 쓰면 시어머님 며느라기 미워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그러니까 바닥을 막 지금 발로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거죠. 비대 받아온 며느리인가? 나 빚 때문에 팔려온 사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값에 처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 같이 매서운 시아버님 볕쬐 쇠똥같이 말라빠진 시어머님 3년 동안 엮은 망태에 새송곳 부리같이 뼈가 아니라 뾰족하신 시누이님 좋은 곡식 같은 밭에 나쁜 곡식 난 것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자, 여기까지가 중장입니다. 기름진 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미워하시는고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자, 요거를 좀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편할까요? 자, 쭉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 풍자 대상이 있고요. 긍정적 부정적 대상이 있고요. 대상을 비유한 사물이 있습니다.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할 건데요. 부정적인 문은 빨간색으로 하고요. 긍정적인 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파란색으로 하고, 이제 대상들을 비유한 사물을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어머님, 부정적이죠? 자, 며느라기, 자, 긍정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빠서 벽을 구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제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힘주어 부엌바닥을 막 밟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 누가요? 시어머님이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자, 피체받은 며느리인가 값을 매겨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 휘초리는 이제 누구를 이제 표현하는 거냐면 알살피신 시어머님이라고 하는데 뾰족하신 시아버님 뭐만 하면 이제 뾰족하게 이제 대꾸하는 거야. 그렇죠? 벼세 쬐 새똥같이 말라 빠진 시어머님, 그러니까 되게 정이 없고 그러니까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교도 하나도 안 받아주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바싹 말라 있어서 이제 물기 하나 없이 이제 대꾸하는 거죠. 3년 결혼, 3년 동안 엮은 망태, 새 송곳. 그러니까 망태는 되게 부드러운데 거기에 있는 새 송곳. 새똥같이도 이제 안 했네요. 자, 새 송곳. 부리같이, 새 송곳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듯 얘기하지만 그 속에 이제 뼈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하는데 그 시누이입니다. 그리고 당피가 흐른 밭에, 그러니까 좋은 기름진 밭에 돌피. 자, 그러니까 나쁜 곡식입니다. 나쁜 곡식. 이제 이런 이게 나쁜 곡식 같고 또 샛노란 외꽃 같은 샛노란 오이꽃 같은, 자, 피똥 싸는, 이게 건강이 나빠서 맨날 피똥 누고 있는 누구? 아들 하나 두고,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을 이제 두 배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아들 하나 두고 이제 요 중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뭐냐면은 시누이란다. 시집 식구들의 모난 성격과 그 다음에 구박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를 구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기름진 마트에 나팔꽃처럼 맥꽃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팔꽃 모양의 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며느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죠. 이러한 며느리를 자기 자신만 이제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어딜 나빠서 이렇게 해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인물의 성격. 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냐면, 첫 번째, 시아버님이 있습니다. 시아버님 성격은 어때요? 휘초리가 대상이고 특성은 알살피신, 그래서 매섭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매서운 성격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시어머님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바짝 마른 새똥 같다 그랬어요. 되게 깐깐합니다. 애교로도 하나도 안 봐줘요. 네, 시누이님 인물 합시다. 시누이는 어떠냐면 새송꽃뿌리 같이 뾰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카롭습니다.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어떠냐면 돌피나 또는 샛노란 외꽃이라고 했고 피똥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리고 병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에 비해 굉장히 복스럽고 복덩이에요. 자기 말로는 고움 사람으로. 네. 이거 왜일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아이패드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렇게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는 작품이죠. 자, 그러면 핵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자, 핵심 정리.
갈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설시조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제재는 시집살이고 주제는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고된 시집살이를 막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특징은 첫 번째, 시집 식구들의 모습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통해 비유적 표현을 위에 통한으로 합시다. 이거 통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집살이의 고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설시조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생활과 밀착된 소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여기 위에 실생활과 연관됐다고 나왔죠. 그리고 언사도 굉장히 이전 시조에 비하면 굉장히 비속한 생활에 조금 더 이제 상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감히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대부라면 쓰지 않을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